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간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이 민법 조항을 법무부가 개정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도를 넘는 아동학대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숨지고 학대에 탈출하는 아동의 뉴스가 잇따라 들려오는 요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이 집안의 회초리만 없앤다고 보장이 될까 궁금합니다. 학대를 알면서도 남의 가정사람에 모른 척하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김여정 화명하자 바로 통일부가 집행하는 북한은 갑이다. 자극만 하고 평화 협상을 계속 발목을 잡는 거, 이게 무슨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드라마 유행하는 거 다 보고 새삼스럽게 무슨 또 정보를 필에 담을 게 있는. 지금 이제 법사위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꿀단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신경전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법사위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그 밑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지금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다. 이거 맞나요? 저는 야당의 이 인식이 법사위 문제가 안 풀리는 가장 본질적인 거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 정부를 반대하는 것, 정부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우선돼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달라져야 법사위 문제가 풀릴 거다. 그래서 국회는 국정을 땡땡 하는 곳이다. 협치, 국정을 협치하는 곳이다. 협조, 약간 협력. 국정의 협조지. 국어는 좀 안 어울려. 국정을 을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 협정을. 근데 저는 사실 문제의식이 비슷한데요. 제가 사실 판도라 와서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발목만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행정부는 좀 빨라요. 변화 속도에. 그럼 행정부가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나아가서 이제는 저는 그래서 근데 답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답이 국정을 리드하는 리드, 곳이에요. 제 답은 그래요. 리드하는 네. 곳이다. 국정을 리드하는 것이다. 어. 제가 작성하는 정답은 네. 국정을 기획하는 것이다. 기획. 기획. 왜 그러냐면 내 답이 나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국정을 견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건 주권이 관료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관료 조직, 이 엄청난 관료 조직이 국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는 이걸 견제만 해라. 이런 주권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은 법치국가라고 해요. 법치는 뭐냐?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국정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법을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네. 옛날에는 왕이 임의를 했는데 그거를 국민이 왕한테 뺏어와서 민주정이 돼서 여기에서 방향을 결정해주고 이 큰 방향을 결정해주면 이거를 전문 관료들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은 분립이 돼, 삼권이 분립이 돼. 너는 기획만 해. 기획한 사람이 집행까지 하면 너무 월권이 되잖아요. 초과 권력이 되고. 너는 집행만 해. 기획하지 마라. 방향은 여기서 정해져. 방향대로만 해. 네 맘대로 하지 마. 너 뭐 고시 공부, 고시 패스했다고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여기서 결정된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요 기획과 집행이 명확히 분리돼 있을 때 기획한 사람이 기획한 대로 됐나 하고 보는 게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국회가 방향을 결정해주고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니까 여기서는 국민의 뜻을 잡아서 방향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 결정도 정부가 하고 집행도 정부가 하고 우리는 그거 잘하나 못하나 감시나 하는 거다. 국회가 이렇게 객이 돼 있어요. 약간 꼬다는 보리처럼 감시만 하는 조직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법사위만 뜯어고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회의 역할을 국정을 기획하는 곳으로 가자. 만약에 국회가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야당이 이 중장기 계획을 짜는데 여칠 야삼으로 3 정도 여기에 가서 자기 몫이 있다. 그럼 뭐가 답답합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참 나오기 힘든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현실이 역시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게 집행되면 관료의 권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된 권력을 놓는다? 아니면 많이 덜어낸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 하시니까 기대는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이 단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거면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는 편성은 정부가 가지고 심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목들은 다 잡아요. 정부에서. 그러다가 좀 액수 감액하고 증액도 못해. 감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회 여야가 합의하는 건 정부가 집행한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그 상임위에서 예산할 때, 네. 입법할 때 다 정부 이거 동의합니까? 라고 동의 구하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제라는 걸 존중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고 또 입법이나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획이라는 말이 좀 오해되게 써서는 안 된다. 요즘은 좀. 아니 여야가 원구성 협의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반시대적인 구태라고 봅니다.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양쪽에 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권한이라 그래봐야 90일 동안 잡고 있을 수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제가 법사에 했던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릴까? 이게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세무사법이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작년 말일까지 법을 고쳐라.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위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800명이 세무사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법을 고쳐야 되지 고쳐야죠. 않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상정을 안 해요. 위원장이 상정권이 있습니다. 아예 의안 상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법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에요. 단순히 90일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90일 지나면 어쨌든 상정이 되잖아요. 누가 갖고 있어도 어쨌든 9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가 갔던 야가 갔던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국민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으로 보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잖아요.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90일 너무 긴 거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야당이 맡아보니까 그걸 갖다가 잡고 있더라.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아니, 그거 사실관계 잠깐만요. 네. 90일 조항은요. 처음 법이 왔을 때 90일 동안 상정 안 하면 자동 상정이 되는 거예요. 법사위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을 해서 이건 문제가 있네 하고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소위원회로 넘겨져요. 소위원회로 넘겨지면 우리 국회 끝날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못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아니 이게 좀 또 왜곡을 하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이상한 아니, 거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열렸는데 미래통합도위원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소위원회로 간다면 네, 가요. 어떤 법이 처리가 될지.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여든 야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을 맡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법사위에 이런 초과 권력, 이 초월 권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의 지금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줘버리잖아요. 그럼 저쪽이 2년은 해야지 안 고친다는 거죠.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온다는 건 이 권력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한국당이 이 권력을 누리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줘야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그래서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만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통과 안 된다 그러면 근데 그럼
한 명이 아니라 당 전체, 야당 전체가 반대했는데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어떻게 비례제는 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패스트트랙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잖아요. 모든 법을 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얘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그럼 무리를 그게 해야 지금 되죠. 현재 국회법이잖아요. 무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그게 의회주의죠. 지금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올릴 수 그래서 그 전에도 압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거기다가 선진화법까지 이용을 하면 조금 늦어지는 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비용이에요. 근데요 모든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아, 왜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냐고. 너무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법을 그건 우리가 안 다 돼요. 발목 잡을 거라고 지금 아니. 전제를 하는 건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견제인데. 제가 우리 사실- 한의원한테 좀 건설적인 제안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런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에 매달리지 말고 사실 체계작구 심사권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법률 전문적인 검토를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하고 다르게 지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실이 상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체계작구 심사라고 하는 국회법상의 권한은 그 전문 기구에 주고 만약에 야당이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상임위원이 반대한다면 뭐 이것은 한 120일 동안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더 수기 기간을 더 늘려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아예 공개적으로 합의를 할 수 그거는 제가 우리 당에서 100% 받을 수 있다. 저도 타협안을 제시해 볼게요. 한번 네. 상의해 보세요. 네.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입법을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간다는 거를 입법화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가 여당 되면 우리가 또 법사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 보수 쪽보다 저쪽 민주당이 싸움을 잘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수당이 가져간다. 예측 가능하게. 다음에 소수당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유 못하지. 이번에도 연동형 비례세 해가지고 비례 유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놓고 아니야, 그건-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국민 네. 약속을 하더라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아니, 저는 입법을 하세요. 저는 입법을. 법사위를 없애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법사위가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법사위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변호사가 굉장히 적었어요. 법률 전문가가. 그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그 생각나는 대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법 체계 안 맞는 거예요. 물릴 수가 정확하게 없어요. 아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변호사들이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취지는 이건데 이게 법에 안 맞는다 체계에. 그리고 자꾸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해석할 그 여지가 많으니까 이거 좀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기 이거는 반대 입장이어서 좀 국민들이 보게 판단하시기에 저는 법사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상임위들이 이익단체에서 포획될 가능성이 꽤 돼요. 왜냐하면 농해수위 하면 네. 대부분 농촌지역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 유리한 입법 예산도 엄청 후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요. 국토, 건설업, 토건 쪽에 굉장히 유리한 입법이 많이 나옵니다. 환노, 또 환경단체나 노조에 유리한 주로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이 법사위만 통과하면 무조건 본회의 다 통과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익단체에서 포획된 법들이 한번 걸러져요. 지금 법사위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없애려면 저는 유일한 방법은 섞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 국토환경위 그리고 산업노동위. 그래서 그 안에서 특정 이익단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이상한 아니,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이 발언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우리 하 의원님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하 의원님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단원제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무슨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단원제를 한 게 아니고 단원제와 양원제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얘기하는 크로스 체크하라고 상원을 만든 거죠. 우리는 이 단원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만약에 국회의원이 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는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주문을 가지고 의정활동한다?
이거는 완전히 헌법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뛰어넘어서 공공의 이익이 뭔지를 가지고 의결하는 게 상임위 정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건으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이거를 보완하는 장치를 제도화시키자. 법사위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체계작구의 단순 심사 기능이지만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 법사위 손을 봐야 될 이유예요. 앞으로는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가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종 결정을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 헌법적 명령을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부딪혀서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라는 입장이 됐는데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월요일 날 이제 한다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협정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때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민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국회는 국정을 기획하는 곳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뭐 큰 협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을 좀 신뢰해 주시고 네.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발상이고 바람직한 발상이다. 토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다시 가야 한다. 네, 이번 판도라는 하태경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김종인 체제 지금 한 3주 됐어요. 3주. 근데 3주도 되기 전에 막 까는 분들이 많은데 네. 허니문 기간이 요즘은 뭐 당내에서도. 당내에서도 네, 네, 보통 몇 개월은 줘야 한 3개월 정도는 줘야 될 텐데 당내에서는 보통 1년 하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우리 당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김종인 체제는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에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득점을 하고 있고 실제로 3주간 지지율이 한 1%씩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작은 당을 해봐서 지지율 1%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물론 민주당은 큰 폭이기 때문에 뭐 좀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런 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아주 좋은 출발이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통합당을 땡땡 야당으로 만들고 있다. 두 글자네요. 그런데 만들고 있다는 건 좀 빨라요. 아직 뭘 만드는 건 없습니다.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아직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만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를 바꾸면 제가 답변을 좀 그래. 해볼 수 있는데 만들려 하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네. 조금 우리 통합당을 조금 이렇게 핥히는 걸로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한번 해보세요. 뾰족한 것도 그것도 해보세요. 뾰족한 안도 없고 그냥 정법법으로 김종인 비대위 네. 통합당을 중도 야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도 야당. 그럼 그것도 뭐 네. 포괄적이죠. 그냥 정법법으로. 네. 포괄적이죠. 네, 비슷하게 접근을 한 거 같죠? 네.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네. 제가 생각한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지만. 네. 정책 야당.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거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네. 수권 야당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려 하고 있죠. 만들려 하고 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 논의에 군부를 짚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비를 너무 거지 마시고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이잖아요. 대선이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네. 하는 것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큰 담론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 기본소득 이야기했다가 또 뭐 전일 보육제 이야기했다가 또 교육 문제도 크게 던지고 있고 과거의 대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로 아침 발언할 때 보면 반대 비판이 주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미래 대한 메시지가 주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로운 야당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보수다. 이 짧은 시기에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래서 이 노선으로 쭉 가면 저희들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통합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게 김종인 효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 대한 아니, 그 옛날 바른미래당 때 3%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합당 3%는 그 원인 분석이 허망하다니까. 5% 이상 떨어져야 원인이 이래서 이렇게 바뀐 거다. 이게 진단이 되는 거지. 배부르다는 거죠. 뭐. 1% 떨어진 걸 가지고 1% 오른 거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네. 통합당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자꾸 이제 수치로 지금 하시는 거 이건 지역적인 문제고 당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정면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아마 이제 하태경은 김종인 위원장이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당 대표로 모셨던 분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네, 네.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옆에가 김종인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아합니다. 네. 김종인 대표께서 네. 또 옆자리에 앉으셨다고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당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 가셨을까 아쉽죠. 근데 가셨으니까 잘하면 좋은데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상당히 또 정치 전략이라는 측면에 당신 스스로 이렇게 좀 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정치 전략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대중들의 마음이요. 전략 갖고 잘 못 삽니다. 안 따라와요, 잘. 제가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 보면서 약간 포퓰리즘 요소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대중들 마음이 흔들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게 타율이 반반이거든요. 예전에도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게 안타 치는 것보다 에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접근, 그거를 잘 절제하셔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뭔가 살아나는. 그래서 수권 야당까지 모르겠고 하여간 중도 야당 혹은 정책 야당 정도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 근데 저도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예. 방송 분량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그 3%를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런 것이죠. 오차 범위 내가 보통 5%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어젠다를 선점한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하나만한 얘기였고 전일 보육제 이런 것도 옛날부터 나왔었잖아요. 그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에 겨운 것이요. 지금 정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던지는데 처음에 들으면 할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2초만 생각해도 하나만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용두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젠다를 제시해요. 경제 민주화. 근데 뜻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아마 본인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용어를 도입했는데 뜻이 뭐냐고 몇 차례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이 문제라고 그러면 사교육을 그럼 없앨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없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거는 던지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지도자라는 것은 던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해갖고 이걸 내가 끝까지 끌고 나가보겠다. 그게 없어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고요. 따라서 지금은 뭐 3주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똑같아요. 어젠다 던진다. 구체적 내용은 없다. 결국은 이제 몇 달 안 가면 이게 약발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의 마음을 얻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여의도 연구원장 추천했잖아요. 어떤 교수를 AI 전공이다. 근데 나중에 전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발언이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도 사실 그 사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분야에서 비교적 좀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한번 만나서 제의를 했던 건데.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라 도리라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바빠서. 야,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하다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기본적인. 그런데 문자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된다고.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게 판도라에서 뭐 논의될 문제는 아니죠. 거창한 문제가 아니지만 대중의 마음은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아,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요. 정책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누구나 비슷하게 제시하죠. 몰라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떠냐는 마음을 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람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 어쨌든 자기가 할 말은 해. 거친 말을 하지만 사람의 냄새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책에서 사람을 옮겨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대중의 마음을 얻는 건데 제가 보기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정책은 그럴듯하지만 용도삼이 확률이 매우 높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무책임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이게 한 번만 더 생기면요. 저는 등을 돌릴 거라고 봐요. 좀 다른 각도에서 재순상 제가 한 말씀 같아서. 아니, 재순상 같아서 요거는 좀. 바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 이게- 묶어서 같이 얘기하면 묶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쓴소리는 귀담아 들을 좀 가치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근데 네, 저는 네. 좀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해주면 그래야죠. 네.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했어요. 저도 밤에 집에 들어가서 10시 넘으니까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뭐 페이스북 남긴 글이 문제다. 예. 근데 국민들은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 뉴스 안 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 임명이 됐는지도. 네. 새벽 5시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문제는 전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네.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전에는 단호하게 할 거 단호하게 해버리고 지킬 거 지키고 일도 양단에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 보세요. 그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누구를 자르네 마네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가가지고 표 다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그 결단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제 민주화 문제인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경제 민주화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뭐 경제학 공부를 좀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없어요, 사실. 경제 민주화가. 근데 제가 정치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과서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일반화한 거예요. 근데 정치는 지금 직면하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대처하고 그 개념이 어디 과거에 뭐 구석탱이에 있더라도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기본소득 하나만 얘기해 그러고 넘길게요. 네. 기본소득이 우리 보수에 주는 함의는 뭐냐. 이게 오히려 좌파 쪽에서 가져갈 담론인데 우리가 가져오고 민주당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하자. 남들은 하지 말자.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기본소득 지금 이야기한 거 담론만 던진 거 맞아요. 하지만 기본소득 내용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집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재정 계획까지 잘 마련된 치밀한 거냐 하는 면도 있어요. 나중에 다 보완이 돼야 됩니다만 처음에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얼마나 잘 반영한 어젠다를 던지느냐. 시대 정신을 날카롭게 이 찌르는 어젠다가 지금 날라온 거예요. 우리 아까 탁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네, 상당히 이제 좀 재밌는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뭐 근본적인 말은 하지만 실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라고 놓고 보면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경제민주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김종인 위원장님의 문제는 내용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대학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 사교육 없애는 거, 그다음에 평생 보육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분은 머릿속에 증세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세 문제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제기를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그냥 인기 발언 정도에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학자로서 정책 전문가로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해결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성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김종인 박사님한테.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뭐 이분이 차기로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런 계획까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분은 이제 한 야당의 책임자가 됐어요. 배후가 없는. 뒤에 배후가 없어요. 이 마징가 제트로 보면 쇠돌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주체가 돼 있어요. 우리 김종인 대표 자체가 이 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정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민생 문제, 근본 문제들,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 부동산 문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역량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예요. 결국 의회가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 그다음에 혁신의 요구 이런 걸 다 모아서 국회가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국회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런 분야에 대한 소신, 전략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정치가 문제죠. 정치가 문제인데 지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은 지금 그 여당 대표 교체기예요. 전당대회에서 네네. 약간 과도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나죠. 그러면 돼요.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대통령이 풀고 싶은, 그죠? 그런 큰 어젠다를 합의해달라, 협조해달라. 우리 협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협치를 할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그 추경 이야기할 때 협조하겠다고 했고, 3차 추경을 6월에 꼭 좀 대통령이 해주십시오. 내용인데 과연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런 등등을 잘 봐서 협조를 그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립니다. 또 대통령이 추경 기본 예산에 넣은 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뉴딜, 뭐 그린 뉴딜 네, 해가지고 그 스마트 환경을 인프라를 까는 그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목 야당이면 우리도 손해예요. 협조할 거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 말은 여야 협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네. 우리도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까지 쓰지 네. 말자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초당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여건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프로를 보면은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속 그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던져주면 야당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진 것은 미래를 만드는 어젠다도 우리가 먼저 던지고 우리가 먼저 합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점수 딴다는 거죠. 네.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김종인 비대위 통합당을 수권 야당으로 만들고 있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북한을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북한을 보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립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해본 것이 지금 북한은 네모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힌트가 이미 다 나왔는데. 아, 그래 느낌 오시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북한은 갑이다. 요즘 남북 관계를 보면 네. 한마디 하면 바로 집행하고. 떠오르는 단어 있을까요? 갑은 아니고 네. 이제 이게 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예, 그렇죠. 느낌은 네.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을 항상 이 농성국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게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성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한 글자로 하면 그냥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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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슷한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섬입니다. 섬. 고립 상태에 섬이다. 빠져. 고립 한 상태. 글자. 그 네모를 내가 그러네. 좀 가까운데. 힌트를 줬는데 그 네모를 무시. 그러네요. 김정일이 머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더라며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그냥 지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경제 문제죠. 근데 그 지금 상황을 보자면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1월, 2월만 잡은 통계가 있는데 중국과의 무역 교역 양이 그러니까 수출 수입 합쳐서 7억 불 정도 됐었어요. 2016년 1월, 2월에. 근데 작년 2019년에 보면 그게 3억 불로 줄어요. 확 줄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긍정한 비난을 했었죠. 근데 그건 우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통계를 보면요. 올해 1, 2월엔 그 총액이 2억 불로 줄었어요. 또. 굉장히 많이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난은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준 것을 보면 영향을 보면은 2020년 그 통계를 보면요. 1월, 2월에 2억 불이었던 그 이제 교역량이 3월에 되면은 그게 2천만 불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10분의 1. 그러니까 앞에 건 2달, 뒤에 건 한 달이지만 엄청난 차이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은 그런 정규적인 무역 말고도 밀무역이 많잖아요. 예. 이제 국정에서 이루어지는 물무역도 많지만 또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국정 폐쇄는 물론이거니와 공해상에서의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담화까지 나왔냐면 7일 날인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평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협받고 있다. 그런 것은 그 북한 건국 일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제가 그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건 두 번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3년 차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처음에 40조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국방비가 50조를 조금 넘어요. 연평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7.4%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많이 오른 거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한 4, 5% 정도였어요. 국방비 증가 폭이. 근데 7%를 넘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국방비 구성비에서 무기 구매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무기 구매가 3년 동안에 그 늘은 그 비율이 11%가 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한 5% 정도 됐었어요. 5.3% 정도.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위장 평화 공세 아니냐. 겉으로는 뭐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뒤로는 군비 증강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북한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평화 정책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힘에 의한 평화. 제가 국방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이제 좀 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입장을 보면 전혀 갑이 아닌 거예요. 무기가 거의 80% 이상이 미국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다. 뭐 말로만 평화지 사실로는 더 힘을 키우고 있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요. 뭐 지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무기금이 길면 10년, 짧아야 한 5년 정도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라 그거는 이미 이제 이 외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그 이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북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어떤 그 뭔가 아주 그게 무슨 마지널 포인트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뭔가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왔는데 한국이 자기들이 기대한 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4.27 판문점 합의라든가 뭐 9.19 군사 합의라든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그 군사 훈련이라든가 제일 결정적인 건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약간 독자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 특히 철도 연결 뭐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합의해 준 게. 근데 여기에서 뭔가 아무 진도를 안 나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남한 정부에 대한 좀 실망감,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쌓여 있던 것이 이제 표출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쌓이면서 불신의 대상이 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신뢰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관계에서 아, 저기 믿지 못하겠다. 뭐 한국 정부 힘이 없다. 힘만 없는 게 아니라 별로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아까 우리 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뭐 자기들 할 건 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신이 쌓여 있다가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전단이나 아니면 그 전단을 보낸 우리 대북 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북한에 코로나를 보내자 또는 뭐 코로나를 퍼뜨리자 이런 느낌이 되는 워딩들이나 메시지들이 좀 그러니까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뭐 북한이 이제 거기에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국내 이제 위기에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대적 관계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또 삐라를 핑계로 또 막 공세를 퍼붓는 그거는 북한 내부 문제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부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그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제 제 전공이라서 네네. 북한 내부를 제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추적을 해서 네네. 최근에 추적을 해보면 북한 스스로 자기 봉쇄를 했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코로나, 왜냐하면 북한은 코로나가 퍼지면 통제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방역 수준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경제를 밀무역까지 완전 봉쇄를 했어요. 스스로 고립국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위기겠죠. 안 어려우면 이상하죠.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밀무역을 봉쇄도 또 억지로 해요. 그 과정에서 안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첩보입니다. 첩보인데 올 1월 한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한 15,000명이 격리되고 네. 한 5,000명이 죽었다. 이거 뭐 반쯤 믿으세요. 뭐 네네네. 100% 일상이는. 네네. 근데 그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북한은 방역도 떨어지지만 의료도 대중 의료는 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겠죠. 평양 아니면 네.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망 확률이 한 35%.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죠. 민심이 흉흉하면 결국은 정권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출구를 남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요걸 우리가 좀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걸 보여주면 신뢰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 해서 굉장히 강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삐라 역사는 오래됐잖아요. 네. 사실은 6, 70년대는 우리가 북한의 삐라를 겁내했어요. 신고하라 그러고. 네. 학교에 갔다. 근데 요즘은 있는데. 뭐 우리는 전혀 겁 안 내잖아요. 뭐 종이 쪼가리 넘어오는 네, 건데 네, 네. 보면 웃기지.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삐라를 겁내하는 시대가 한 8, 90년대 넘어가면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삐라를 못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써먹은 수법이 뭐냐면 저 삐라 주우면 독이 옮겨서 너 썩어 죽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네네. 연관이 없는 건데 삐라 주워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이제 보여주면서 네네. 삐라 주워서 저렇게 됐다. 항상 상투적으로 써먹던 수법이에요. 북한이 이제 남한 전단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세균 무기다 이게.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이게 반일륜 범죄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 항의를 했어요. 북한이 전통적으로 써먹던 수법이고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뭐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어서 북한에 코로나 보내자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삐라 보내는 전단 보내는 탈북자 딱 많지도 않아요. 두 단체. 네. 두 단체에서만 보내요. 컨트롤하기도 쉬워요. 네. 여기에서 만약 코로나 세균을 묻혀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건 명예훼손이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이제 그런 아니,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사이트에 이렇게 이야기를 돌아다니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이용하기가 쉬운 거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감정이 좀 자극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북한 오래 한 사람하고 상투적 수법인데. 전단에 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아니 그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남북협력교류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문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한국 정부가 이걸 자꾸 탄압을 하면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정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정부가 이제 지금 보면 삐라 문제만 단속을 하면 좀 해결될 것처럼 한 환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다. 삐라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꽤 걸린다.
지금 코로나가 사실 전 세계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느긋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걸 하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김여정 하명하자 바로 통일부가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 문정인 특보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대한민국의 G11 뭐 들어간다는 그런 국가 위상으로 볼 때 이거 좀 차분히 좀 진단을 하고 대책을 여야가 같이 좀 만드는 이런 게 좀 필요했다는 점 봐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의 공격이 혹시 있다면 그 공격이 타당하거나 아니면 정당하거나를 떠나서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러고 펄펄 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래 우리 계속 할게. 하이언님 같은 사람이 북한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이해를 해줄 테니까. 근데 그 하이언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입장을 좀 왜곡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과 안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분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남북 관계에 무슨 뭐 자극적인 이슈가 되는 게 우리 국민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나 날리는데 한 뭐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또 이제 동원해야 되고 그렇다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기부를 할 텐데 그 돈으로 그런 행사를 여러 번 치를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단체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요? 예. 기부는 그 정보가 탄압해 줄수록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부를 하는 거죠? 아니, 일반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그것도 기부를 회계 하고요. 장부를 공개하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단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기부 단체들이 그런 이제 자율적인 회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마 네.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네,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인 감시가 가능한 그러니까. 체제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기부한 사람들 이름하고 정보는 공개 안 하고 그렇겠죠. 그 액수를 다 공개해 놨어요. 네. 누구 뭐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NGO에서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안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에 한 단체, 두 단체던데 한 단체는 무슨 또 탈북자 학교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탈북 그 어린이들 그 대안학교 같이 네. 거기 좀 기부를 받는 모양이 정부에서 뭐 그런 거는 뭐 끊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탈북 학생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런 게 왜 끌어져요? 그리고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아니 피해를 입을 거고 대신에 전단 활동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북한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MB 박근혜 정부 때 진보 쪽 단체를 뭐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탄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커지고 더 반발해서 더 세력이 커지고 이런 것처럼 종이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 하는 건 옳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러니 좀 같이 좀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당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종이 뿌리는 건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 실효성을 보자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탈북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또 정보를 삘에 담을 게 있는가. 그리고 뭐 노래라든가 드라마 유행하는 거 다 보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그건 60년대식 사고죠. 지금 탈북자한테 돈을 더 보내라. 한 달에 50만 원은 적다. 이런 전화가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실효성이라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도 100%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도 그런 삘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판례가 났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100% 보장된다는 건 환상이죠.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럼 법을 따라야죠. 실효성과 법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거가 박약하죠. 아주. 실효성이 없다면 항의할 이유가 없죠. MB 정부 때 네. 청와대 직통 라인이 있는데 MB 정부 때도 북한하고 네. 전용훈 수석이 공개했어요.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가장 북한에서 항의 많이 한 게 삐라 문제였어요. 삐라 보내지 말라, 좀 도와주라. 네. 그래서 그때 천 수석이 딜을 한 거는 천안함 사과하면 우리가 탈북자 단체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딜을 했대요, 북한에. 근데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차나남 사과는 절대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무산이 됐다. 가지고 삐라가 위법이라는 건 좀 그것도 약간 부분 정보를 좀 확대 해석하신 것 같은데 삐라는 국내 표현의 자유다, 자유권이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단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공권력이 제한할 수는 있다. 이 정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삐라를 어떻게 뿌리냐면요. 북한이 삐라를 총을 쏘는 거는 몇 시에 어디서 뿌리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풍선 오르는 걸 마음으로 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삐라는 제가 그때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해가지고 탈북 단체들한테 사전 예고 삐라를 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쏠 대상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자기는 종이만 떨어지는데 북한은.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라졌는데 남은 것은 북한의 협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기에는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본다는 거죠. 삐라 문제는 이걸 이렇게 얘기 길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민주공화국을 처음 만들 때 우리 노크나 루소나 스튜어트 밀 이 사람들이 다 공통되게 합의한 게 이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공존은 같이 가는 겁니다. 공존에 해가 되는 자유는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대법원 판결도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 맞다. 하지만 우리의 공존을 해칠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속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예고를 하든 안 하든 북한이 마음먹고 야 니들 이렇게 하면 우리 총 쏠 거야 대포 쏠 거야 그걸 협박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대응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 가지고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국익에 상당히 이게 해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대남전단 뿌리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 협상을 할 때 야 니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면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한테 유리한 카드를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야 니들 이거 약속도 안 지키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고 자기가 유리한 제안을 또 우리한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삐라가요. 대북 협상에 굉장히 큰 지렛대가 됩니다. 대북 협상 과정에서 남쪽이 우위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꾸 뭘 철도해 줄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돈 관련된 것은 중국이나 미국,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핵이잖아요. 우리 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도 우리가 뭘 양보해 줄 테니까 뭘 하자 했을 때 북한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직통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안 거치고. 네네. 그런데 북한이 유일하게 겁냈던 게 삐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발상으로 이 카드를 왜 나는 포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북 협상을 이 문제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걸로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북 협상이 굉장히 좋은 카드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그러면 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거를 다 안 할 거냐 앞으로. 지금 KBS에서 라디오 방송이 북한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 단체에서 방송을 해요. 그래서 방송하는 거 우리 폭격할 거야. 방송국. 그리고 또 어떤 주문까지 했냐면 통일로에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북한 경계병한테 군인들이 그 불빛이 장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다 친남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놀랍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했냐면 통일로에 자동차 불빛 차단해 주라 그랬어요. 저거 불빛 없애줘. 안 그러면 차 폭격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면 국가의 기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에서는 추상같이 잘라야 됩니다. 종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종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종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폭격하겠다는 이 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다 비웃는데 이 비웃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귀 기울이고 들어줄게 하는 순간 북한의 요구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우리 계속 정부가 삐라 뿌리자는 아니, 그러니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지금 그 남북이 대치하는데 휴전되는 보면 예전에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논리라면은 그건 말로 하는 거니까 삐라보다 더 사실은 해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해야죠. 해가 없는 거를. 근데 죄가 왜 없어요? 그 내용이 문제지 조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삐라 문제 삼는 게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지. 내용은 다 똑같죠. 대남방송, 대북방송. 아, 그러니까 삐라 문제 삼으면 대북방송도 문제 삼을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안 하잖아요. 해요. 그래요? 모르셨어요? 네.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BS는 24시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휴전선에서. 휴전선 삽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또 대북방송 중지시킬지 모르는데 아, 해요? 해요. 아니 저는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확성기 방송만 안 하죠. 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확성기 방송은 서로 중단했고 중단했죠. 그거 말고 라디오 아니, 방송은 그러니까 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일선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라디오 방송은 그냥 공중에서 쏘는, 쏘는 건데 거고 뭐.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북한 애들 한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비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의 그 줄거리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냉장고 텔레비전 너무 신기해서 본 거예요. 소파라든가.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없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도요. 이게 반찬이 다른 거예요. 많이 필요 없죠. 한 장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는 저렇게 먹어? 그릇이 다르잖아요, 또. 그것은요, 뭐 정치인이 가서 뭐 얘기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드라마가 불법이신 걸 모르는 모양인데 드라마 보다 감옥 간 사람 많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판 사람들, 애들 뭐 담배 못 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드라마 한번 빠진 사람들 계속 사보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 CD에 구워가지고 판 사람들이 총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우리 탁 박사님처럼 드라마를 보게 허용해주면 제가 삐라 뿌린 단체한테 말리겠어요. 불법이죠. 네, 그것도 물법이에요. 근데 그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총살 시킬 정도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은도 보고 말이냐면요. 김여정도 보고 다 보거든. 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북한에 가서 인터뷰한 거 보면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으로는 불법이면 누구나 보고 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죠. 그 정도로 광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새삼 제공하겠다? 어떤 정보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정치 정보라고. 생활 정보 말고. 실효성은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효성인데 왜 없고. 항의를 하냐고. 아니 근데 요즘 그 김여정 부부장의 활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청와대의 북한 화력 전투훈련 유감 표명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화답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2인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령이 하나예요. 근데 지금 수령이 2명이 됐습니다. 김정은하고 김여정. 네네. 그래서 대내 수령은 김정은, 대남 관련해서 수령은 김여정이 됐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네네. 지금 김정은 나이에 이번 김여정이 그 일종의 교시 같은 걸 발표하고 탈북자 문제를 비난하는 교시를 발표하고 거기서 김여정 방침 집행대회 군중대회를 했어요. 북한에서. 네네. 그래서 탈북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네. 김여정이 좀 어리고 아마추어라고 보는 게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북한 대내적으로 인정한 처음 사건이에요. 노동신문에서. 그냥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군중대에서 탈북자 보호를 내걸고. 그러니까 탈북 행위에 대해서 북한 내에 이제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조용조용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던 게.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상당히 체제 위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수령이 2명이 되면요.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기업에서 형제지간에라도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내 권력투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종종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제 북한을 오랫동안 이제 네. 관찰해서 얻은 정보인데 이 수령이 들면 그 밑에 측근들이 생깁니다. 김정은 측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측근의 비리를 김여정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여정이 오빠 저 사람 데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자르기도 못하고 안 자르기도 못하거든요. 그럼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정은 처음 들어서고 나서
총참모장이 사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6개월 만에 갈립니다. 굉장히 숙청이 잦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김정은이 저는 건강이 당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비해서 지금 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민심이 흉흉하고 이거 하나 감당하기 벅찬 거예요. 아예 그냥 이혼 집정제랑 비슷한 거예요. 한쪽 파트를 대남이 대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7,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걸 넘긴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김정은 권력 약화가 수반되고 양 두 개의 태양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서 북한 내정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그렇게 나눈 경우가 한 번 있었죠, 북한에서. 김정일과 그 아버지 김일성의 관계였는데 김정일이 사실은 그 권력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권력 투쟁에서 쟁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혁명 1세대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승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일이 이제 그 정치를 뭐 잘했나 봐요. 권력 투쟁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 한 명이 딱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때 편의상.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때 외교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뭐 대통령이 오나 그러면 그 담당은 이제 김일성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은 김정일이 다 100%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일이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김정은이 내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일한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김여정이 그분 그 외교를 담당하게 됐을까? 거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처럼 김일성처럼 권력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이 불안전하다. 지금. 따라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먼저 수업을 시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내치했기 때문에 그건 내놓을 수 없다. 하지만 권력 수업을 위해서 외교수업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김정일이 권력 다툼 밀려나서 김일성처럼 지금 바깥에 나 앉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권력 수업을 받으러 들어간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판단하기 어렵다 이라고 봐요. 김여정 부부장과 관련된 최근 변화는 확실하게 좀 뭐 이례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를 두고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또 우리 정부나 당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중 권력은 아니다. 그러나 대남 총괄 업무는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변화는 있다. 단순한 이제 실무 스텝에서 대남 총괄 지위로 변화된 것 같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그냥 뭐 제가 보기엔 이런 가능성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는 건데 지금 대남 또는 북미 간의 이 대외적인 상황상 교착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나서서 트럼프를 욕하고 우리 문 대통령을 욕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김정은을 대신해서 뭔가 뭐 성명 발표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난 대남 총괄 업무가 배드캅, 국캅 이런 개념의 어떤 역할 분담 여지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관련된 얘기 들어봐도 뾰족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위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도가 조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까지 한번 치고 들어가 보면요. 평양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또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결국 북한에 대해서 서울이 좀 많다, 정보가. 그런 이제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김정은 관련된 오보가 영향을 미쳤듯이 좀 약간 어설픈 정보가 이 남한에서 많이 생산돼서 이게 유통되잖아요. 이게 두세 번 하면요. 우리 남한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김여정 문제도 우리가 2, 3일 만에 이렇게 진단하거나 결론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돼요. 우리 뭐 하태경 의원님 또 내로라는 북한 전공자시고 박 박사님이 철학자신데 이런 분들 얘기가 나중에 또 오보가 되면 그러면 또 우리 국격에 또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해서 보는데 그 문제는 좀 전체적인 우리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좀 이거 필요할 좀 것 같아요. 신중하고 겸손해라는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북한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노동신문 이야기거든요. 군중대회를 했고 근데 이제 누구 지지하는 군중대회가 북한에는 수령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없죠, 예. 그래서 김경희하고 김정일하고 같은 관계잖아요. 지금 김여정과 둘이 남매 아니잖아요. 김경희 방침 지지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경희가 그래도 꽤 파워가 있었는데 네. 그럴 경우는 김경희는 그냥 스텝의 하나인 거예요. 경공업 부장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로 지금 장관인데 어쨌든 뭐 대통령 스텝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여정은 스텝을 떠나서 군중 지지대 했다는 것은 수령급에 올랐다는 것이고 후계자가 바로 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김여정으로 일부분에 보고 라인이 생겼다.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네. 특히 대남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큰 변화라는 거죠. 그거 나왔었죠. 이미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미국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남북 통신망 차단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고 말하자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의 문제라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단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 대한 비난은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노동신문에 실지 않고 다른 데서 변조 올릴까? 이런 것은 역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쇼를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우리를 쳐다봐 다오. 바쁘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면은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11월에 있는데 선거가 재선의 확률이 지금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과연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이 주한 미군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표명된 것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북한도 그걸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큰 변화가 있다. 대통령도 바뀔 수 있고 주한 미군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북한도 지금 일단 걸어놓은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미국을 칭찬하면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을 피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걸어놓은 거죠. 우리도 관심이 있다. 우리도 끼겠다.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착 상태의 원인은 하노이 회담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때 될 거라고 봤다가 뭐 어쨌든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핵 문제 진전이 없이 다른 문제 진도 빼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핵 문제를 두고 북한이 우리를 협상 대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국제 관계를 오판해서 비롯된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이 좀 없기를 바래요.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네. 대중 관계 때문에 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는 거는 한국보다 일본이라는 걸 우리가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싫지만 국익을 볼 때 미국에 우리가 지렛대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 문제를 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냉각기잖아요.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원 쿠션 먹고 대북 관계에서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특히 일본 관계는 계속 악화시키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한국의 그런 이제 발언권이 높아지기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전에 북미 간에 뭐 빅딜이 일어나가지고 뭐 될 수 있다. 그거는 순전히 한국적 사고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빅딜이 일어나려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에 싣고 가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표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근데 북한이 그 정도 해줄 리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 대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에 될 수 있는 것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은 또 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당도 도와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국력을 잘 쓰자는 거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이제 가장 그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 관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 주고받을 때. 그래서 뭐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북한에 대해서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초반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트럼프가 이게 진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진정시켰다. 오바마가 얘기했던 그 가장 큰 위험이 리스크를? 북한을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등판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 자기가 등판해서 내가 2년 뛰어서 북한 봐라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잖아요. 뭐 안 쏜다 이제는 이쪽으로. 그것도 일리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쏘고 그러니까 내 공이다 봐라 이거 오바마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주의하는데 내가 거뜬하게 해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실제로 저 오바마 트윗에 여러 번 그런 북한이 관리되고 네. 있다는 얘기를 쓴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근데 주고받은 이제 거. 정치인은 양면성이 있어서 방금 건 맞아요. 트럼프가 오바마 때는 계속 쏘았는데 우리 향해서 이제 안 그렇죠. 쏜다 했지만 쏘아주면 트럼프는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CBM을 하와이나 뭐 이런 데 가까운 데 쏘아주면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북한 전시 태세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그렇죠. 양면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북풍이네 북풍. 이 대선의 북풍.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탁석산 박사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북한은 섬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섬인 줄 알았더니 늪인 것 같아. 계속 이게 늪 좋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논쟁은 계속 늪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북한이 우리한테 절대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판도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임기 내에 힘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쏟으시고 에너지를 조속히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국내 국정 안정시킬 수 있는 대합의를 하십시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뭔가 정부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회가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 주 대표님께서 한번 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월요일 밤 11시로 시간을 옮긴 전국민 드라이브 스루 노래쇼 드루아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